한장님이 미인 첩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이웃 친구에게 미녀를 첩으로 구해달라고 부탁하니 이웃 친구는 웃으면서 이복의 봉사.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얼굴 예쁜 첩이 왜 필요한가? 얼굴은 못생겨도 잠자리만 잘하면 되지. 하고 놀리며 장님에게 다시 말했다. 이 사람아, 재물만 많이 준다면 그야 얼마든지 미인을 얻어줄 수가 있지. 어때? 돈은 많이 내겠는가? 아, 이 친구야. 미인만 구해준다면 재물은 달라는 대로 준다니까 그러네. 미인만 구해주게나. 이웃 친구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미인을 구해달라는 말에 하도 우스워서 슬그머니 장난이 치고 싶었다. 그래서 장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논하여 계책을 꾸몄다. 장님은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이웃 친구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돈을 받은 이웃 친구는 장님에게 미인과 만날 날짜를 일러주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장님 아내에게도 연락해 놓았다. 약속한 날 저녁 때 장님은 좋은 옷을 입고 이웃 친구를 따라 나섰다. 장님 아내도 역시 좋은 옷을 입고 그보다 앞서 달려가 이웃 친구가 미리 마련해 놓은 집으로 가서 먼저 방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도착한 장님은 이웃 친구의 안내에 따라 정중하게 혼례를 하는 것처럼 제배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장님은 못생긴 자기 아내하고만 접하다가 새로운 미인을 만났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옷을 벗고 누워서는 다른 때 아내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을 돋우어 몸을 더듬어 만지고 끌어안고 하면서 좋아했다. 장님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모습에 슬픈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르면서 살피고 있었다. 장님은 아내의 몸을 아래 위로 훑어 어루만지면서 감격에 겨워 이렇게 속삭였다. 아참, 오늘이 무슨 밤이기에 내가 이런 미인을 만났는고. 내 아내는 나물국과 현미밥처럼 거칠거칠한데 당신은 어찌 이렇게도 살결이 고운고? 곰의 발바닥과 표범의 아기집같이 부드럽고 매끄럽구려. 이러면서 좋아하고 또 미리 준비해온 선물도 많이 주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하면서도 특별히 애를 써서 정감을 돋우어 힘껏 하려고 노력하며 그 연장도 힘이 더 있어 보였다. 밤을 지새고 이튿날 아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니 얼마 후에 장님이 허풍을 떨고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왔다. 이에 아내가 소리치면서 물었다. 여보, 당신 어젯밤 어디에서 잤소? 뭐? 잠을 자?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밤새 재상집에서 경을 읽어주느라 고생만 하고 왔는데 한 잠도 못 잤어. 장님은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면서 야단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 장님은 명령하듯 아내에게 말했다. 그렇게 누워있지만 말고 일어나요. 어서 나가 따끈하게 술을 데워서 약을 좀 타서 가지고 와요. 밤새 고생했더니 속이 많이 불편해요. 이 말에 아내는 너무나 서글퍼지고 자신의 신세가 초라하고 가엾어 슬피 울면서 원망하듯 말했다. 여보, 당신은 어젯밤의 곰 발바닥이며 표범의 아기 집, 또 거기에 나물국과 현미밥까지 더하여 한 대 비벼 너무 많이 맛있게 먹어 창자가 온통 뒤흔들렸으니 배가 안 아프겠어요? 이러며 남편에게 베개를 집어던졌다. 이 말을 들은 장님은 비로소 이웃 친구와 아내에게 속은 줄 알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드러눕더니 정말 아픈 듯이 끙끙 앓았다. 한양에 심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그의 노비들이 도망쳐서 선산에 살고 있었다. 추적해 조사해 보았더니 그 수가 매우 많았다. 심선비가 그중 부유한 종을 찾아갔다. 그 종에게 향단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나이는 19살이고 얼굴이 예뻤다. 선비는 향단과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녀에게 빠져 돌아갈 줄을 몰랐다. 노비들은 도망친 것이 발각되었으므로 선비를 해치려고 날짜를 정해두었다. 향단은 그 사실을 알고서 그날 밤 선비와 더욱 농념하게 즐겼다. 향단은 선비의 도포와 바지를 벗겨서 자기가 입고 자기의 저고리와 치마는 벗어서 선비에게 입혔다. 이렇게 한참을 놀다가
향단이 갑자기 물러나 앉더니 울기 시작했다. 선비가 괴이한 생각이 들어 물으니 향단은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주인님에게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문 밖의 빽빽한 화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선비도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다. 향단이 말했다. 이것은 모두 제 집안 무리의 짓입니다. 제 아버지도 막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의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의 옷을 입고 제 몸으로 주인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주인님은 즉시 이렇게 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려서 얼굴을 가리고 달려나가십시오. 다행히 벗어나신다면 제 아버지도 분명 죽음을 면할 수 있겠지요. 말을 마친 향단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선비는 크게 감동하며 마음 아파했다. 밤이 깊어지자 문 밖의 횃불이 일제히 밝혀졌다. 흉도들이 난입해 향단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했다. 선비는 향단의 옷을 입고 헝클어뜨린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가 힘껏 달렸다. 마침 관가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선비는 곧바로 관문으로 가서 크게 부르짖으며 문을 두들겼다. 고을원이 듣고 매우 놀라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여 보니 머리를 헝클어뜨린 여자가 있었다. 곡절을 물어 사정을 알게 된 고을원은 즉시 포교를 많이 거느리고 달려갔다. 적도들은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결박했다. 들어가 살펴보니 향단은 이미 난도질당해 방바닥에는 선열이 낭자했다. 적도들은 향단을 살해하고 나서야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다. 막 흩어져 도망치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다. 고을원은 상사에 즉시 보고하고 적도들을 모두 죽였다. 선비가 간곡히 부탁해 향단의 아버지만은 죽음을 면했다. 이 여인은 주인을 위해 충을 다했고 지아비를 위해 열을 다했으며 아비를 위해 효를 다했다. 일거의 삼강을 다 갖추었도다. 본읍에서 비석과 정문을 세워주었다. 연산조에 한 판서의 아들이 있었는데 글하는 선비였으나 도리에 어긋나고 망령되게 처신하였다. 밤에 사청 앞에 있는 기생집에서 기생과 즐기고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불량배들이 문을 열어젖히고 칼을 빼들고 들어왔다. 선비는 다급한 나머지 알몸으로 도망하여 훈련원 누대 판자 아래 숨으니 불량배들이 그를 뒤쫓아왔으나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조금 있으니 재상 10여 명이 수십 명이 군조를 거느리고 누대 위에 모여 비밀리에 반정할 계획을 모의하며 말했다. 대사를 일으키고자 하는데 판서 아무개를 죽이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옳다고 대답하였다. 판서 아무개는 곧 선비의 부친이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엎드려 듣고 있다가 놀라고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나 즉시 누대 아래에서 몸을 빼어나와 뜰에 꿇어앉아 말했다. 소자의 부친인 아무개는 여러 상공들께서 장차 거사를 일으키리라는 말을 들으시고 서둘러 이곳에 오시고자 했는데 마침 갑작스럽게 광난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몸을 일으켜 오시고자 했으나 도로 넘어지기를 세 차례 하신지라 소자에게 먼저 위거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이 급하여 위건을 착용할 겨를도 없었으므로 알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재상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허락하였다. 일이 평정되고 공로를 논하여 봉작할 때 선비 부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대운을 봉해주었다. 봄놀이 하던 여러 선비가 산사 인근 계곡에 모여 우연히 아내 자랑을 하면서 우열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노승이 한참 만에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였다. 여러 높으신 선비님들은 말씀들을 거두시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소승은
옛날에는 한다 하는 한량이었소. 처가 죽은 후 재취하였더니 어떻게 고운지 차마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다정하게 지내다가 마침 되놈들이 쳐들어와 크게 재물을 노략질하는데 사랑하는 아내에 빠져 무기를 들고 싸우지 못하고 아내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끝내 되놈에게 붙잡혔소. 되놈 장수가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자 소승을 장막 밑에 붙잡아 묶어놓고 아내를 이끌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 자는데 기때와 북이 자주 접하여 운우가 여러 번 무르익어 사내도 좋아하고 아내 역시 기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아내가 되놈 장수에게 본 남편이 곁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 곤란하니 죽여 없애는 것이 어떻소? 하고 소승을 죽이라고 요청했소. 그러자 되놈 장수는 내 말이 옳다, 좋다, 좋아 하고 대답하므로 순간 소승이 그 음란함에 분통이 터진 데다 또한 이 말에 놀래어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을 펴 묶은 오라를 끊고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 청룡도를 찾아 남녀를 베어버린 다음 몸을 피하여 도망한 후 머리를 깎고는 지금까지 구차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있소이다. 이로 인하여 말씀드리건대 선비님들의 아내 자랑을 가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선비들은 묵년이 말이 없었다 한다. 옛날에 성균관에 다니는 한 상사생이 있었다. 그 집이 동소문 밖에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나물과 거친 밥으로도 끼니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 날마다 성균관 식당에 가서 아침 저녁 남은 것을 갖고 와 식구들을 먹이곤 했다. 하루는 소매에 밥을 넣고 어두운 길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한 미녀를 만났다. 미녀가 뒤따라오자 상사생이 돌아보고 말했다. 뭐하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는 거요? 여자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 가서 당신을 위해 처첩이 되어 받들고 싶어요. 상사생이 말했다.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해 하나뿐인 저도 배를 골려 울게 만드니 걱정인데 하물며 어찌 첩까지 둘 수 있겠소? 낭자가 나를 따라온다면 필시 굶어 죽어 귀신이 될 테니 그런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마시오. 죽고 사는 것은 수명에 달렸고 가난하고 부유해짐은 하늘에 달렸지요. 막힘이 극에 이르면 소통이 오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주지요. 의수에서 고기 낚던 강태공은 팔순의 서백의 수레를 탔고 다 떨어진 옷 입던 소진은 하루아침에 육국재상의 관인을 찾지요. 그러니 한때의 공궁으로 어찌 평생을 단정하려 하나요? 여자는 내쫓아도 떠나지 않고 상사생의 집까지 따라왔다. 상사생은 부득이 그 여자를 자기 집에 살게 하고 잠자리를 함께 했다. 다음날 여자는 가져온 돈꾸러미로 양식과 뗄나무를 사와서 아침밥을 지어 바쳤다. 다음날도 또 그렇게 했다. 이로써 부부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다. 여자는 돈을 다 쓰니 또 돈을 가져와 공양을 이어갔다. 4-5달이 지나자 여자가 상사생에게 말했다. 이곳은 너무 궁벽져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게 어때요? 상사생이 말했다. 그곳에는 살 집이 없는데 어쩌겠소? 여자가 말했다. 성 안으로 들어가시려고만 한다면 집 없는 게 무슨 걱정인가요? 하루는 노비 7-8명이 가마 2개와 말 2匹를 이끌고 왔고 청해동자 하나는 당나귀 1마리를 끌고 왔다. 여자는 장롱을 열어 새 옷들을 꺼냈다. 한 벌은 본처에게 주고 또 한 벌은 자기가 입고 다른 한 벌은 상사생이 입게 했다. 처와 첩은 각각 가마에 타고 상사생은 당나귀에 올라 그 뒤를 따랐다. 어느덧 한 집에 이르자 처와 첩이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고 상사생은 바깥마당을 돌아다녔다. 처마와 집채가 웅장했고 화초가 우거졌다. 문득 어린 종이 상사생을 안으로 맞이했다. 처는 안방에 있고 첩은 건넌방에 있었다. 날마다 쓸 그릇과 살림살이가 다 갖춰져 있고 앞에 있는 노비들은 심부름을 시키기에 충분했다. 상사생이 물었다. 이게 누구 집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대나무를 감상하는데 구태여 주인을 물을 필요가 있나요? 사는 사람이 곧 주인이지요. 이로부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넓은 데서 사니 야윈 얼굴이 다시 번드레해졌다.
강남 부흥도 부럽지 않았다. 이때 이동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왕왕 이곳에 와서 첩을 만났는데 가까운 친척이라 했다. 그 외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여자가 상사생에게 말했다. 낭군님, 어여쁜 첩을 또 얻고 싶지 않으세요? 상사생이 놀라 말했다. 낭자를 만난 이후로 낭자의 힘에 의지하니 이 한 몸이 편안하고 부유해졌소. 만사가 다 만족스러운데 내 어찌 망촉한 뜻을 가지겠소? 여자가 말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서방님을 원합니다. 하늘이 주시는데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권하니 상사생이 말했다. 일단 아내와 상의하여 처리하겠소. 처가 말했다. 이런 첩이라면 10명을 두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상사생이 허락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부인이 달빛을 받으며 걸어왔다. 두 여종이 그녀를 인도했는데 용모가 절색이고 행동거지도 단아하고 깨끗했다. 부끄러운 자태를 가득 드러냈으니 결코 상천의 부류가 아니었다. 상사생이 그녀를 한번 보고 놀라고 또 반가워했으니 마침내 운후의 즐거움을 누렸다. 첩이 말했다. 이 사람은 사족의 부녀라 소첩과 비교될 분이 아니랍니다. 동등한 부인의 예로 대우해 주셔요. 상사생이 그 말에 따라 그녀를 공경하니 세 여자가 함께 살며 규방이 화목했다. 하루는 이동지가 찾아와서 상사생에게 말했다. 오늘 도목정사를 보니 당신이 침낭 후보자 중 수망에 들었다오. 상사생이 말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친지도 없는데 누가 나를 청거하겠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착각했을 것이오. 이동지가 말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내 어찌 당신의 이름을 모르겠소? 능의 노비가 정망을 가지고 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여기가 뭐 댁이 맞습니까? 생원이 자기 이름을 보니 과연 틀림이 없었다. 놀라고 의아했지만 벼슬길로 나갔다. 그 뒤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주와 목을 두루 거쳤다. 하루는 상사생이 첩에게 말했다. 내 당신과 같이 산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 이제 곧 늙어 죽을 텐데 아직도 당신 내력을 알지 못하오. 전에는 숨길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세하게 말해주기 바라오. 여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이동지는 소첩의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젊어서 일찍 과부가 되어 음양의 이치도 모르니 부모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하루는 제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저녁 문을 나가 처음 만난 위관 차린 남자를 따라가 섬겨라. 첩은 서둘러 나와서 낭구님과 맨 처음 만났지요. 그러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돈을 주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지요. 집을 매매하고 산업을 경영한 일은 모두 제 아버님께서 지휘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저 낭자는 모 제상님의 따님이지요. 역시 합궁 전에 과부가 되었답니다. 제 아버님과 모 제상님, 은 절친한 친구 사이여서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 모두 서로 상의하셨죠. 양가에 다 청상과부가 있으니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셨지요. 하루는 제 아버지께서 제게 어떻게 하셨는지 제상님께 말씀드렸더니 제상님께서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말씀하셨죠. 나 역시 그렇게 할 뜻이 있네. 마침내 제상님은 딸이 병들어 죽었다고 시가에 부고를 보내고 산 아래에 가짜로 장례를 치르고서 낭자를 낭구님께 보내셨죠. 예전에 낭구님을 첩벼슬에 추천하신 분도 그분이셨어요. 상사생은 이야기를 다 듣고 비로소 그 기이한 만남에 대해 감탄했다. 상사생과 처첩 세 사람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함께 늙었으며 자녀도 많이 낳았다. 한 고을의 원으로서 영화를 누렸으며 슬하의 봉양도 많이 받았다 한다.